1958년 7월 뉴욕타임스가 독자들에게 기계 하나를 소개했습니다. 미 해군이 막 공개한 그 기계는 언젠가 걷고 말하고 보고 쓰고 스스로를 복제하며 마침내 자기 존재를 자각하게 될 전자두뇌의 배아라고요. 그 기계가 실제로 할 수 있었던 일은 뭐였을까요? 왼쪽에 표시된 카드와 오른쪽에 표시된 카드를 구분하는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11년 뒤 그 기계를 만든 사람과 같은 고등학교를 나온 한 남자가 책을 한 권 냅니다. 그 기계가 영원히 할 수 없는 일이 무엇인지를 수학으로 증명해버렸죠. 영우비가 사라졌고 이 분야는 17년 동안 얼어붙었습니다.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발밑의 땅이 바뀌는 걸 느끼셨으면 합니다. 진짜로 바뀌거든요. 지난 5강 동안 우리는 웹을 걸었습니다. 프론트엔드, 백엔드, 데이터, 배포, 보안. 그 모든 구간에는 아마 눈치채지 못하셨을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규칙을 사람이 썼다는 것, 손으로, 코드로요. 이 버튼을 누르면 저 화면을 바꿔라 하고요. 오늘 우리는 그 나라를 떠나 아무도 규칙을 쓰지 않는 대륙으로 넘어갑니다. 기계가 규칙을 스스로 찾아내니까요. 질문은 2개입니다. 규칙을 쓰는 방식은 왜 무너졌는가? 그리고 기계가 배운다는 건 대체 무슨 일인가? 먼저 떠나온 나라에 예의를 갖춥시다. 사람들이 규칙 기반 시스템을 함부로 말하는데 그건 틀렸어요. 규칙 기반 시스템은 사람이 쓴 규칙의 입력을 통과시킵니다. 잔액이 이체액보다 크면 송금해라. 소득 구간의 세율을 곱하고 더해라. 끝. 이런 땅에서 이 방식은 완벽합니다. 빠르고 정확하고 무엇보다 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 누구나 설명할 수 있어요. 같은 입력에는 언제나 같은 출력이 나옵니다. 이걸 결정론적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미로이긴 한데 갈림길마다 표지판이 박혀있는 미로예요. 그런데 누가 사진 한 장을 내밀며 묻습니다. 이거 고양이에요? 좋습니다. 규칙을 써봅시다. 귀가 뾰족하면 고양이. 그럴듯하죠. 그런데 스코티시 폴드라는 품종은 귀가 접혀 있습니다. 첫날부터 틀렸어요. 그럼 고칩시다. 뾰족하거나 접혀 있으면 고양이. 이번엔 어두운 데서 찍힌 사진이 들어옵니다. 옆모습이라 감옥 귀가 하나만 보이는 사진이 들어옵니다. 박스에 처박혀 눈만 2개 보이는 고양이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방금 넣은 그 접힌 귀 규칙이 귀 처진 강아지를 고양이라고 잡아냅니다. 이게 첫 번째 벽, 조합 폭발입니다. 두 번째 벽은 더 고약합니다. 이쪽은 반역을 해오거든요. 1990년대 초기 스팸 필터를 떠올려 보세요. 규칙은 이렇습니다. 본문에 무료라는 단어가 있으면 스팸. 일주일쯤은 아주 잘 걸렀습니다. 그러자 발송자들이 무, 띄고 료라고 쓰기 시작했어요. 규칙을 추가합니다. 그랬더니 느낌표를 붙입니다. 규칙을 추가합니다. 이번엔 전부 대문자로 씁니다. 끝나지 않는 두더지 잡기죠. 다만 이 두더지는 사업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2벽 밑에 깔린 통찰은 하나입니다. 사람은 세상의 모든 예외를 미리 예측해서 손으로 적을 수 없다. 애초에 첫 줄부터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발상을 통째로 뒤집습니다. 해법은 화살표 하나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었어요. 기존 프로그래밍은 이렇게 흐릅니다. 데이터 더하기 규칙, 그러면 결과. 머신러닝은 이 문장의 양 끝을 바꿔치기 합니다. 데이터 더하기 정답, 그러면 규칙. 데이터와 정답, 더미를 잔뜩 보여주면 그 둘을 잇는 규칙을 기계가 스스로 찾아냅니다. 이 정답표를 레이블이라고 부르고 규칙을 찾아내는 과정을 학습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학습이 끝나고 손에 쥐어지는 그 규칙 덩어리를 모델이라고 합니다.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규칙 기반은 요리 레시피를 글자로 받아 적는 일입니다. 머신러닝은 완성된 요리를 5만 접시 맛보게 한 다음 이런 맛이 맛있는 거야를 알아서 감잡게 하는 일이고요. 레시피는 끝내 안 줍니다. 스팸 필터로 돌아가면 규칙은 한 줄도 안 씁니다. 대신 스팸 메일 수만 통과 정상, 매일 수만 통을 통째로 던져주고 이쪽은 스팸, 저쪽은 정상이라는 정답만 붙여줍니다. 그러면 모델이 둘을 가르는 경계선을 스스로 그려냅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정답을 붙여서 가르치는 이 방식을 지도학습이라고 합니다. 선생님이 채점표를 들고 옆에서 이건 맞고 저건 틀려라고 알려주는 그림이죠. 반대로 정답을 일절 주지 않고 데이터만 잔뜩 던져서 비슷한 것끼리 알아서 무리 지어봐라고 시키는 방식도 있습니다. 이건 비지도 학습입니다. 고객 수십만 명의 구매 기록을 던지면 이런 사람들끼리 한 무리, 저런 사람들끼리 또 한 무리로 묶어내는 식이에요. 정답이 붙은 길은 지도학습, 정답 없이 지형의 결만, 더듬는 길은 비지도학습, 같은 구역의 두 갈래 길입니다. 여기서 앞에 나라와 결정적으로 갈라지는 지점이 있습니다. 머신러닝 모델은 이건 스팸이다 라고 딱 잘라 말하지 않아요. 대신 스팸일 확률 93%라고 답합니다. 세상이 칼로 자르듯 나뉘지 않으니 답도 칼로 자르지 않는 겁니다. 이 확률적 사고방식은 오늘 구역 전체를 관통하는 성질이니 꼭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이 기술은 어느 날 갑자기 터진 게 아닙니다. 2000년대에 조용히 우리 일상으로 스며들었어요. 넷플릭스가 다음 영화를 추천하는 것, 카드사가 평소와 다른 결제를 잡아내 본인 맞으시냐고 문자를 보내는 것. 전부 사람이 규칙을 적은 게 아니라 쌓인 데이터에서 모델이 패턴을 배운 결과입니다. 여기서 대부분이 한 가지를 오해합니다. 데이터를 통째로 던지면 알아서 배우겠지 하고요. 적어도 딥러닝 이전의 머신러닝 시대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모델은 원자료를 날 것 그대로 먹지 않습니다. 메일 한 통을 긁자 뭉치째 삼키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판단에 쓸모있는 신호만 골라 뽑은 걸 입력으로 받아요. 이 골라낸 신호 하나하나를 피처, 우리말로 특징이라고 부릅니다. 스팸 판별이라면 특정 단어가 몇 번 나왔는지, 발신자 도메인이 무엇인지, 본문에 링크가 몇 개 박혀 있는지 같은 것들이죠. 피처는 이력서입니다.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의 삶 전체를 들이밀 순 없으니까 학력하고 경력하고 자격증만 추려서 한 장에 적잖아요. 모델도 똑같이 잘 추려진 항목표를 보고 판단합니다. 그럼 결정적인 질문이 나옵니다. 그 항목표에 무엇을 적을지는 누가 정하나요? 머신러닝 시대의 답은 여전히 사람이었습니다. 이 작업을 피처 엔지니어링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건 자빌이 아니었어요. 같은 데이터, 같은 알고리즘을 써도 어떤 피처를 뽑았느냐에 따라 성능이 천양지차로 갈렸습니다. 실무자들 사이에선 모델을 바꾸는 것보다 피처를 다듬는 게 정확도를 더 올린다는 말이 정설처럼 돌았죠. 그런데 여기에 묵직한 한계가 숨어 있습니다. 좋은 피처를 뽑는 일 자체가 그 분야를 깊이 아는 전문가의 수작업이라는 점이에요. 의료 영상에서 종양을 판별하려면 영상의학 전문가가 이런 음영, 이런 윤곽이 의미 있다고 알려줘야 합니다. 음성인식이라면 음향 전문가가 달라붙어야 하고요. 게다가 이 노하우는 분야가 바뀌면 처음부터 다시 쌓아야 합니다. 고양이 사진에서 통하던 피처가 X선 사진에선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규칙은 더 이상 안 쓰게 됐는데 피처는 여전히 사람이 짜야 했습니다. 이 마지막 수작업마저 기계에게 넘길 수는 없을까요? 바로 그 질문에 답한 것이 딥러닝입니다. 딥러닝은 머신러닝의 한 갈래예요. 별개의 신대륙이 아니라 머신러닝이라는 큰 구역 안의 한 능선입니다. 다만 결정적으로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피처를 사람이 정의해줄 필요가 없다는 것. 데이터를 통째로 던지면 무엇이 중요한 특징인지 골라내는 일부터 최종 판단까지를 모델이 한 묶음으로 학습합니다. 앞에서 사람의 발목을 잡던 그 병목을 모델 안으로 빨아들여 버린 셈이죠. 어떻게 가능한지 보려면 기반 구조인 인공신경망을 봐야 합니다. 이름은 거창한데 기본 부품 하나는 의외로 단순해요. 뉴런이라고 불리는 이 부품은 여러 개의 입력을 받아서 각 입력의 가중치를 곱합니다. 가중치는 이 입력을 얼마나 중요하게 볼지를 정하는 손잡이예요. 그렇게 곱한 값들을 전부 더하고 거기에 편향이라는 기준값을 하나 더 얹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결과를 활성화 함수라는 문지기에 통과시켜 내보냅니다. 활성화 함수는 일종의 문턱입니다. 신호가 충분히 강하면 통과시키고 약하면 눌러버려요. 뉴런 하나는 별 볼 일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한 줄로 여러 개 세우면 층이 되고 층을 여러 겹 쌓으면 신경망이 됩니다. 입력이 첫 층을 지나며 한 번 가공되고 그 결과가 다음 층에서 다시 가공되고 층을 거칠 때마다 데이터가 점점 더 추상적인 형태로 빚어집니다. 첫 층은 사진에서 단순한 선과 점을 잡고 다음 층은 그걸 모아 곡선과 모서리를, 더 깊은 층은 눈이나 코 같은 부위를 잡아내는 식이에요. 딥러닝의 딥, 깊다는 말은 바로 이 층이 깊다는 뜻입니다. 심오하다는 뜻이 절대 아니에요. 1980년대 초기 신경망은 고작 두세 층이었는데 2015년 마이크로소프트가 내놓은 레스넷은 152층이었습니다. 이미지를 다룰 때 특히 빛을 발하는 전문 구조가 있습니다. CNN 합성곱 신경망이에요. 핵심 아이디어는 필터라는 작은 행렬입니다. 비유하자면 작은 돋보기 한 장이에요. 이 돋보기를 이미지 왼쪽 위 귀퉁이부터 차근차근 미끄러뜨리면서 훑습니다. 한 번에 전체를 보는 게 아니라 작은 조각씩 들여다보면서 그 자리에 가장자리가 있는지 곡선이 있는지 같은 국소적인 패턴을 감지하죠. 그런데 여기가 압권입니다. 그 돋보기에 무엇을 비춰볼지를 사람이 손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학습 과정에서 모델이 스스로 찾아내요. 규칙도 피처도 사람의 손을 떠나 데이터 속으로 넘어간 겁니다. 여기까지 온 길을 세 시대로 포개어 봅시다. 핵심은 무엇을 사람이 짜고 무엇을 모델에게 넘겼는가입니다. 규칙 기반은 데이터와 사람이 쓴 규칙을 먹고 답은 딱 떨어지는 결정값입니다. 머신러닝은 데이터와 정답을 먹고 규칙은 모델이 찾지만 피처는 사람이 설계합니다. 답은 확률이고요. 딥러닝은 거의 날것의 데이터를 먹고 규칙도 피처도 모델이 스스로 만듭니다. 위에서 아래로 갈수록 사람이 손대는 칸이 하나씩 비어갑니다. 이 빈칸의 행진이 오늘 구역의 줄거리예요. 이 지형의 등고선을 처음 그은 사람은 셋입니다. 이름을 붙인 자, 꿈을 그린 자, 그리고 그 꿈을 못 박은 자. 첫 번째는 아서 세뮤얼. IBM의 엔지니어였고 머신러닝이라는 말을 학계에 자리 잡게 한 사람입니다. 1952년에 체커, 그러니까 서양장기 프로그램을 올렸고 1955년에는 스스로 학습하는 버전을 완성했어요. 자기 자신과 끝없이 대국하면서 좋은 수와 나쁜 수를 누적해 점점 강해졌습니다. 매력은 은퇴 이후에 있습니다. 스탠퍼드 교수가 됐고 도널드 커누스의 조판 시스템텍 프로젝트에 합류해 초기 매뉴얼을 직접 썼어요. 88세까지 프로그래밍을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세뮤얼 항목에는 재미있는 함정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명시적으로 프로그래밍하지 않고도 컴퓨터에 학습 능력을 주는 분야, 이 유명한 정의가 세뮤얼의 말이라며 온 세상에 인용되는데요. 그 문장은 그의 1959년 논문 어디에도 그대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너무 깔끔해서 아무도 원문을 확인하지 않은 거예요. 두 번째 인물이 오늘의 훅에 나온 그 사람, 프랭크 로젠블렛입니다. 심리학자이자 공학자였고 방금 본 인공뉴런의 원형인 퍼셉트론을 고안해 직접 하드웨어로 만들었습니다. 미 해군 자금으로 만든 마크1 퍼셉트론은 지금 스미스소니언 박물관에 있어요. 1958년 7월에 그 기자회견이 오늘 첫머리에 들려드린 뉴욕타임스 보도를 낳았습니다. 인공지능 과대 광고, 사이클의 역사적 원형이 바로 이 장면이에요. 확률 93%라고 차분히 말하는 현실과는 정반대의 잔뜩 부풀려진 약속이었죠. 그 뒤가 쓸쓸합니다. 신경망 연구비가 마르자 로젠블렛은 말년에 훈련된 쥐의 뇌 추출물을 다른 쥐에게 주입해 기억이 옮겨가는지를 연구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리고 1971년 7월 11일 자신의 43번째 생일에 체서피크만에서 보트 사고로 익사했어요. 자기가 옳았다는 게 증명되기 전에요. 세 번째가 마빈 민스키입니다. MIT 인공지능 연구소를 공동 설립한 거두고 튜링상 수상자예요. 그리고 신경망의 발목을 가장 효과적으로 잡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여기 오늘 가장 강력한 반전이 있습니다. 민스키는 1951년에 스나크라는 기계를 만들었어요. 진공관 40개로 인공 뉴런 40개를 흉내내서
미로 속 쥐를 학습시키는 기계였습니다. 신경망 학습 기계의 효시 중 하나죠. 민스키 본인이 신경망의 개척자였던 겁니다. 그런데 1969년 그는 시모어 페퍼트와 함께 퍼셉트론이라는 책을 펴냅니다. 그 책은 단층 퍼셉트론이 XOR 같은 간단한 문제조차 학습할 수 없음을 수학적으로 증명했습니다. 신경망을 처음 만든 사람이 신경망을 가장 효과적으로 묻은 거예요. 참고로 로젠블랙과 민스키는 같은 고등학교 동문입니다. 신경망의 전도사와 그 비판자가 한 학교에서 나온 셈이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디테일이 남아 있습니다. 민스키와 페퍼트는 층을 여러 겹 쌓으면 XOR도 풀린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어요. 단지 당시엔 그 다층 신경망을 학습시킬 방법이 없었을 뿐입니다. 빠진 열쇠는 하나였습니다. 역전파. 그 열쇠가 1980년대에 채워집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15장이 시작돼요. 이 땅은 한 번도 아니고 2번 얼어붙었습니다. 1958년 퍼셉트론이 일으킨 열풍이 1969년 그 책 한 권에 꺼졌고 그게 제1차 인공지능 겨울입니다. 다층이면 된다는 걸 알면서도 학습시킬 방법을 몰라서 17년을 더 기다렸어요. 그럼 이제 진짜 질문으로 갑니다. 신경망을 처음 만들면 그 수백만 개 가중치는 전부 무작위 숫자입니다. 무작위 숫자 덩어리가 어느 날 고양이를 알아보게 돼요. 마법이 아닙니다. 그 사이에 아주 구체적인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을 보기 전에 왜 하필 2010년대에 한꺼번에 터졌는지부터 짚겠습니다. 아이디어는 1980년대에 이미 정리돼 있었는데 30년 가까이 변방 기술이었거든요. 연료와 엔진과 도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데이터입니다. 신경망은 배가 고파요. 예제를 수백만 장씩 먹여야 겨우 똑똑해집니다. 인터넷이 깔리고 스마트폰이 모두의 주머니에 들어가면서 세상이 디지털 데이터로 흘러넘치기 시작했죠. 결정적인 건 그냥 데이터가 아니라 레이블이 붙은 데이터였습니다. 대표 사례가 이미지넷이에요. 수백만 장의 사진에 이건 개, 이건 버섯처럼 사람이 일일이 정답을 달아둔 거대한 데이터셋입니다. 둘째는 GPU입니다. 딥러닝 학습에서 컴퓨터가 실제로 하는 일의 대부분은 의외로 단순해요. 거대한 숫자 판끼리 곱하고 더하는 걸 어마어마하게 반복하는 겁니다. 여기서 CPU와 GPU의 성격 차이가 갈립니다. CPU는 똑똑한 사무직 몇 명 같아요. 복잡하고 순차적인 일을 빠르게 처리하지만 인원이 적습니다. 반면 GPU는 단순 계산만 할 줄 아는 일꾼 수천 명을 한 방에 몰아넣은 것과 같아요. 원래 게임 화면을 그리려고 픽셀 수백만 개를 동시에 칠하려고 만든 물건입니다. 그런데 단순 연산을 대량으로 동시에라는 이 성격이 딥러닝과 소름 끼치게 잘 맞았습니다. 셋째는 클라우드와 오픈소스입니다. GPU가 좋아도 비싸고 다루기 까다로우면 소수의 전유물로 남죠. 그런데 클라우드가 GPU를 시간 단위로 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연구실에 장비가 없어도 카드 긁고 몇 시간 빌려 쓰면 됐어요. 게다가 텐서플로우, 파이토치 같은 프레임워크가 오픈소스로 풀렸습니다. 폭발의 신호탄은 2012년이었습니다. 알렉스넷이라는 딥러닝 모델이 이미지넷 인식대회에 나와 오류율을 15.3%를 찍었어요. EB가 26.2%였습니다. 보통 이런 대회는 12%포인트로 승부가 갈리는데 10%포인트 넘게 벌리고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그 알렉스넷이 어디서 학습됐는지 아세요? 거대 연구소의 슈퍼컴퓨터가 아닙니다. 엔비디아 게임용 그래픽카드 2장이었어요. 그것도 대학원생 알렉스 크리제프스키의 부모님 집 침실에서요. 3가지 연료가 얼마나 흔해졌는지 이보다 잘 보여주는 장면이 없습니다. 침실에서 굴린 모델이 한 시대를 열었어요. 그러니 딥러닝이 2012년에 발명됐다는 말은 틀렸습니다. 2012년은 발명이 아니라 개화의 해예요. 새로 생긴 건 알고리즘이 아니라 그 알고리즘을 먹일 데이터, 굴릴 GPU, 나누어 쓸 오픈소스였습니다. 자, 이제 핵심입니다. 신경망이 배운다는 게 정확히 무슨 일인가? 수식은 한 줄도 안 쓰고 말로만 풀어보겠습니다.
갓 만든 신경망은 백지 상태가 아니라 헛소리 상태입니다. 가중치가 전부 무작이라서 고양이 사진을 넣으면 천연덕스럽게 자동차일 확률 72%라고 답해요. 학습이란 이 헛소리를 점점 줄여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려면 먼저 얼마나 헛소리를 했는지를 숫자 하나로 잴 수 있어야 해요. 그 숫자를 재는 자가 손실 함수입니다. 정답에서 많이 벗어날수록 손실은 크고 가까워질수록 작아집니다. 학습의 목표는 단 하나, 이 손실을 최대한 작게 만드는 것이죠. 그럼 어느 가중치를 어느 방향으로 고쳐야 할까요? 신경망 안엔 가중치가 수백만 개입니다. 손실이라는 결과에 대해 각각의 가중치가 얼마나 책임이 있는지를 알아내야 해요. 이 책임 추궁을 출력층에서 입력층 방향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계산하는 게 역전파입니다. 회사에서 분기 실적이 망했을 때 최종 결과에서 시작해 부서별로, 팀별로, 개인별로 당신 책임이 이만큼이라고 역순으로 따져 내려가는 정산 작업이죠. 그렇게 각 가중치에 매겨진 책임의 크기와 방향을 기울기라고 부릅니다. 이 가중치를 키우면 손실이 늘어난다 줄어든다. 그것도 이만큼이라고 알려주는 화살표예요. 이 역전파가 30년의 빗장을 푼 열쇠였습니다. 1986년 데이비드 러멜하트, 제프리 힌튼, 로널드 윌리엄스가 네이처에 내쪽 남짓한 논문을 실으면서 안쪽 가중치까지 고치는 절차를 명확히 제시했어요. 17년 묵은 빗장이 종이 대장으로 풀린 겁니다. 기울기를 알았으면 이제 움직일 차례입니다. 안개 자욱한 산속에 떨어졌다고 해봅시다. 골짜기 바닥으로 내려가고 싶은데 시야가 없어요. 할 수 있는 건 발밑 경사를 더듬어 어느 쪽이 내리막인지 느끼고 그쪽으로 한 걸음 딛는 것뿐입니다. 이게 경사 하강법이에요. 여기서 한 가지가 결정적입니다. 한 걸음의 보폭을 얼마로 할 것인가. 이걸 학습률이라고 부릅니다. 보폭이 너무 크면 골짜기 바닥을 성큼성큼 건너뛰어 반대편 비탈로 튕겨 올라가 버려요. 영영 바닥에 못 닿고 좌우로 펄쩍펄쩍 뛰기만 합니다. 반대로 보폭이 너무 작으면 방향은 맞는데 종종 걸음이라 한 세월이 걸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경사 하강이 진짜 최저점을 찾아준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안개 속 등산객은 자기가 굴러떨어진 골짜기 바닥에 멈출 뿐이에요. 바로 옆에 더 낮은 골짜기가 있어도 안개 때문에 못 봅니다. 정리하면 학습은 이 한 사이클의 반복입니다. 답을 내고 손실로 얼마나 틀렸는지 재고 역전파로 책임을 따지고 학습률만큼 가중치를 살짝 고친다. 이걸 수백만 번 돌리면 헛소리하던 숫자 덩어리가 어느새 고양이를 고양이라고 부릅니다. 마법이 아니라 끈질긴 반복이에요. 그런데 열심히 시키면 시킬수록 좋을까요? 함정이 있습니다. 시험 직전에 족보만 통째로 외운 학생을 떠올려 보세요. 작년 기출은 토시까지 다 마칩니다. 그런데 올해 살짝 비틀어낸 문제 앞에서 와르르 무너져요. 원리를 이해한 게 아니라 답을 외웠으니까요. 이걸 과적합이라고 합니다. 학습에 쓴 데이터에는 거의 만점인데 처음 보는 데이터에선 성적이 뚝 떨어지는 현상이죠. 그래서 학습 데이터 정확도 99%는 자랑거리가 아니라 경보일 수 있습니다. 막는 무기가 셋 있어요. 첫째, 드롭아웃. 학습 중에 뉴런 일부를 무작위로 잠깐 꺼버립니다. 팀 프로젝트를 할 때 매번 몇 명씩 빼고 시키는 것과 같아요. 그러면 저 에이스만 믿고 나머지는 논다는 구조가 안 생깁니다. 둘째, 정규화. 가중치가 너무 커지면 손실의 벌점을 매겨 극단으로 쏠리지 못하게 합니다. 셋째, 조기 종료. 검증 성적이 나빠지기 직전에 학습을 멈춰요. 적당할 때 펜을 내려놓는 겁니다. 2012년의 한방 이후 딥러닝은 분야를 가리지 않고 기록을 갈아치웁니다. 그런데 영광의 첫 장면은 사실 2012년이 아니라 1989년에 이미 있었어요. 1989년 얀 르쿤 팀이 배령구소에서 역전파를 실제 응용에 처음 붙였습니다. 미국 우정공사가 스캔한 송을씨 우편번호 9298개를 받아 학습시키고 시험에서 약 95% 정확도를 냈어요. 송을씨를 읽는 최초의 신경망이었습니다.
1998년엔 하루 수백만 장의 수표를 읽는 시스템을 실증했고요. 이게 아까 본 CNN의 첫 실전입니다. 번역에서도 큰 전환이 있었습니다. 그전까지 기계 번역은 문장을 조각조각 나눠 통계로 짜 맞추는 방식이라 어색하기로 악명 높았어요. 2016년 구글이 이걸 신경망 번역으로 갈아엎습니다. 핵심 구조가 인코더 디코더예요. 인코더가 원문 문장 전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 그 의미를 숫자 묶음 하나로 압축합니다. 그러면 디코더가 그 의미 덩어리를 받아 목표 언어의 단어를 하나씩 풀어냅니다. 사전 찾듯 옮기는 게 아니라 문장 전체의 의미를 한 번에 머금었다가 다시 푸는 거죠. 같은 해 딥마인드의 알파고가 이세돌 구단을 4대1로 꺾었습니다. 수십 년은 더 걸린다던 영역이었어요. 여기까지 보면 딥러닝이 모든 걸 정복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18년 무렵 두 가지 구조적 한계가 또렷해졌어요. 첫째, 범용 언어 이해가 없었습니다. 이 사진 설명해줘, 이 기사 요약해줘, 이 계약서 문제 있나 봐줘. 이걸 한 모델이 다 해내질 못했어요. 이미지용 모델, 번역용 모델, 음성용 모델이 다 따로따로였습니다. 작업이 바뀌면 모델도 새로 만들어야 했죠. 둘째, 레이블된 데이터에 목을 맸습니다. 새 작업을 시키려면 매번 사람이 데이터를 모으고 일일이 정답을 달고 처음부터 학습시켜야 했어요. 돈도 시간도 막대했습니다. 특히 언어를 다루는 일에서 이 한계가 가장 아팠어요. 언어가 왜 그렇게 까다로울까요? 시작 전부터 문제입니다. 컴퓨터는 숫자만 다루는데 사과, 사랑, 사다리는 글자잖아요. 단어를 숫자 묶음으로 바꿔야 합니다. 2013년 구글이 내놓은 워드2백이 영리한 답을 줬어요. 발상은 이렇습니다. 비슷한 맥락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들은 의미도 비슷하다. 왕과 여왕은 비슷한 문장에서 자주 같이 보이지만 왕과 바나나는 거의 안 그렇죠. 그래서 단어 하나하나를 고차원 공간 위에 한 점으로 배치합니다. 신기한 건 이 점들끼리 산수가 통한다는 거예요. 왕 빼기 남자 더하기 여자를 계산하면 여왕 근처가 나옵니다. 이렇게 대상을 수치 벡터로 바꾸는 일을 임베딩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워드2백엔 치명적인 빈틈이 있었습니다. 단어 하나에 벡터 하나가 고정으로 박혀버려요. 배라는 단어를 보세요. 먹는 배, 타는 배, 사람 몸의 배. 뜻이 완전히 다른데 어느 문장에 나오든 똑같은 벡터입니다. 문맥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순서를 다루는 모델이 등장합니다. RNN과 개선판 LSTM이에요. 문장을 앞에서 뒤로 한 단어씩 읽으면서 읽은 내용을 은닉 상태라는 메모장에 요약해 들고 다닙니다. 하지만 벽이 둘이었어요. 문장이 길어지면 앞쪽 정보가 희미해집니다. 말 전하기 놀이처럼요. 그리고 순차 구조라 병렬 처리가 안 됩니다. 이 두 벽이 다음 구역의 주인공 트랜스포머를 불러냅니다. 이 땅은 추웠습니다. 신경망을 믿는 건 한때 직업적 자살에 가까운 선택이었어요. 그 추위를 버텨 봄을 부른 사람 셋만 만나봅시다. 첫 번째는 제프리 힌튼, 1986년 그 역전파 논문의 저자고 2012년 제자들과 알렉스 네스로 시대를 열었고 2018년 튜링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24년 이 물리학자가 아닌 그가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어요. 잘 안 알려진 사실 하나. 그는 부울대수의 그 조지불의 고손자입니다. 그리고 2005년경부터 거의 앉지 않아요. 19세에 어머니의 무거운 히터를 옮기다 디스크가 탈출했고 유전적 결함이 겹쳐 앉는 것이 고통이 됐거든요. 그 신체적 제약이 역사적인 장면을 하나 만듭니다. 2012년 12월 힌튼과 두 제자는 제품도 없이 회사를 하나 급조했어요. 그리고 학회 호텔에서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딥마인드, 바이두가 참여한 비밀 경매가 열립니다. 입찰자들은 메일로 1시간마다 최소 $1,000,000씩 올려 불렀어요. 65세의 힌트는 오래 앉지 못해서 호텔 책상에 쓰레기통을 거꾸로 엎고 그 위에 노트북을 올려놓고 입찰을 원격 조율했습니다. 자정 무렵 $4,400만 이르자 그는 입찰을 멈추고 자러 갔고 구글이 인수했어요. 침실 그래픽 카드 2장으로 만든 알고리즘이 한 달 만에 $4,400만 된 겁니다.
두 번째는 페이페이 리. 이미지넷을 만들어 돌파구는 모델이 아니라 데이터임을 증명한 사람입니다. 2006년 당시 인공지능 연구가 거의 다 모델과 알고리즘에 매달리던 때 그녀는 정반대에 베팅했어요. 데이터를 키우는 쪽에요. 라벨링의 규모 문제는 크라우드 소싱으로 풀었습니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167개국 45,000명의 작업자가 1억 6천만 장 후보를 걸러 라벨을 달았어요. 그녀는 15세에 미국으로 이민했습니다. 영어도 돈도 거의 없어 중국 식당에서 일하며 버텼고 가족이 차린 세탁소를 박사과정 중반까지 원격으로 운영했어요. 물리 문제를 풀다 말고 세탁소 전화를 받았던 겁니다. 세 번째는 얀 르쿤. 방금 1989년 우편 번호 이야기의 주인공이고 CNN의 아버지입니다. 그가 만든 CNN은 1990년대 통계 기법에 밀려 한동안 외면받았어요. 옳았지만 시대를 잘못 만난 아이디어였죠. 그러다 2012년 알렉스넷으로 그의 합성법 아이디어가 주류로 복권됩니다. 공교롭게도 그 전환점을 공개석상에서 명백한 전환점이라고 선언한 사람이 르쿤 자신이었습니다. 원조가 직접 새 시대의 도래를 인정한 장면이에요. 그리고 이미지넷 발표가 있던 그 학회에 페이페이 리는 갓난아기를 두고 20시간 비행을 감수해 참석했습니다. 놓치기엔 너무 중요한 순간이라면서요. 오늘 걸어온 길을 정리합시다. 우리는 사람이 규칙을 손으로 적던 결정론의 평원을 떠나 기계가 데이터에서 규칙을 스스로 찾는 땅으로 올라섰습니다. 정답을 붙여 가르치는 지도학습과 정답 없이 결만 더듬는 비지도학습이라는 두 갈래를 받고 마지막 병목이던 피처마저 딥러닝이 어깨에서 내려놓는 장면을 봤어요. 그리고 그 학습이 실제로 무슨 일인지 손에 잡았습니다. 손실로 틀린 정도를 재고 역전파로 가중치마다 책임을 따지고 경사 하강으로 학습률만큼 한 걸음씩 내려간다. 너무 외우면 과적합에 빠지니 드롭아웃과 정규화로 다잡고요. 오늘의 진짜 줄거리는 표 하나에 있었습니다. 규칙 기반, 머신러닝, 딥러닝. 위에서 아래로 갈수록 사람이 손대는 칸이 하나씩 비어갑니다. 규칙이 떠났고 그 다음엔 피처가 떠났어요. 1958년에 카드 좌우를 구분하던 기계가 2016년에 바둑에서 인간을 꺾기까지. 그 사이엔 2번의 겨울과 30년을 기다린 아이디어가 있었습니다. 옳은 생각이 늦게 도착한 게 아니라 연료가 늦게 왔을 뿐이었죠. 그런데 언어 앞에서 딥러닝은 멈칫했습니다. 긴 문맥을 못 붙들고 병렬 처리도 안 되고요. 다음 구역은 그 두 벽을 정면으로 부순 트랜스포머와 대규모 언어 모델의 땅입니다. 거기서 뵙겠습니다. 오늘 강의의 원천이 된 책을 소개해 드릴게요. AI 개발 지형도. 부제는 길을 아는 자만이 AI를 부린다입니다. 오늘 다룬 머신러닝과 딥러닝은 이 책의 구역에 해당하는 두 장이에요. 책에는 이런 구역이 10개 있습니다. 프론트엔드부터 에이전트까지 개발이라는 땅 전체를 지형도로 그린 책이고요. 좋은 소식이 하나 있어요. 한국어판이 나왔습니다. 구글 플레이북에서 지금 보실 수 있고 링크는 설명란 메뉴에 있습니다. 사기 전에 먼저 읽어보고 싶으시면 무료 샘플도 있어요. 오늘 제가 압축한 이야기가 책에서는 훨씬 천천히 펼쳐집니다. 다 못한 발굴 노트도 인물들의 뒷이야기도 거기 있고요.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편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